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오전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에 따른 여당 전당대회 판세는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편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8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방어태세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꼽혔던 나경원 전 의원 공식적으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입장 발표 좀 있었는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일단 출마할 의지가 대단히 강했었는데 네. 결국은 권력에 굴복한 것 같습니다. 참 비정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그 전에 이준석 당대표 찍어내기로 쫓아내고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도 7대 3의 룰에서 높게 이제 1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룰까지 변경해서 당원 100%를 바꾸고 또 보완 장치로 결선 투표까지 도입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를 실질적으로 좀 차단시킨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해는 이런 모습인데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진퇴양난송에서 출마 불출마 사이에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동안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 이력을 보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네. 이렇게 살아온 분이거든요. 보수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각을 지고 또 48명의 초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성명서를 발표하는 초유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핵관들의 이제 심한 공격들 이런 것들을 결국은 극복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불출마 선언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선당우사 얘기를 하고 그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그 불출마를 한다라고 하면서 또 마지막에 또 여운을 남겼어요. 뭐냐면 간곡한 호소라고 하면서 포용과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여운을 남겨서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 또 48명의 초선 의원들이 사과하라고 했을 때 사과했잖아요. 네. 그때 독이 든 사과라고 또 대받아쳤잖아요. 이것 혹시 또 독이 든 불출마 선언으로 대통령실에서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짚어주셨지만 일단 이번 불출마 권력에 굴복한 것이다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설 연휴 기간에도 여러 인사들을 만나면서 고심이 깊었다고 많이 전해지고 이러다 보니 불출마 선언의 배경으로 좀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나 이런 사람들과 물밑에서 좀 얘기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말 오롯이 본인의 결정입니까? 권력에 굴복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권력에 맞서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고 사실 권력에 맞선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이길 수 있다면 그것처럼 자기의 그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과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협이 있었죠. 네. 특히 이제 당직과 정무직 사이에서 좀 페이스를 잃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왔고 그러면서 좀 지지율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불출마의 결정적인 변수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만약에 지지율이 계속해서 1등으로 치고 나왔으면 이분도 우리 당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 있는 정치인인데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네, 참 네. 고심이 깊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로 딱 결정을 하게 되는데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분명하게 분리하셨으면 좋겠는 게 자꾸 대통령의 당권 개입, 당무 개입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인사 조치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정무직을 장관급의 2개를 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당의 이제 상임 고문이신 이재호 고문님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밭 가르라고 했는데 시장 바닥에서 놀고 있었다. 이게 비슷한 말씀이에요. 정무직을 줬으면 정무직은 사실은 당직을 탐하면 안 되는데 그때부터 좀 스탠스가 꼬였다고 보고요. 그 노자의 이런 말이 있어요. 지족 불욕이고 지지불태라. 그 만족할 줄 알면 그 치욕을 당하지 않고 또 멈출 줄 알면
그 위태롭지 않다 이런 말인데요. 어떤 말에는 오히려 불출마가 좀 늦은 감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누가 봐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출마를 포기했구나 이렇게 읽기가 쉽거든요. 사실 정말 선당 후사했었다면은 대통령실과 인사조치로 불협화음이 났을 때 본인의 몸값이 최고로 높았을 때 그때 딱 내려놨으면 선당 후사라고 우리 당원들이 더 많이 받아들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나경원 전 의원 용감하게 내려놓겠다, 선당 후사하겠다라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다음 단계가 뭐냐 벌써부터 좀 얘기가 나오는데 건토중례하고 돌아올까요? 아니면 한동안은 좀 그냥 자명을 이어갈까요? 다음 단계를 전망을 해본다면요.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태도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일단은 국정 지지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기에 이제 당대표 선거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당대표와 관련된 그 국민의힘 당원들의 그 당심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따라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계속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당대표가 누군가가 될 거 아닙니까? 된 이후에 당대표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 나경원 전 의원의 입지가 다시 살아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국정 지지도가 높아진다든지 또는 반대로 새로운 당대표가 그 윤석열 정부하고 잘 호흡을 맞춰서 잘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나경원 전 의원의 입지는 대단히 축소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차기 이제 총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총선에 이제 출마 여부가 지금 불투명해졌는데 그것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연관선상 속에서 출마하는 것이 그 출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출마를 할 것이고 또 상황이 나경원 전 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그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당장 내년 총선을 기약한다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 가능성 그렇겠죠. 확보입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정관급 2개의 자리를 맡았을 때 그때 이제 전달했었던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당시에는 당대표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좀 이렇게 스탠스를 잃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분 생각은 아마 이제 2개의 장관직을 잘 충실히 하고 내년도 총선에 나오려고 하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내년 총선 때 민주당의 이제 이수진 의원한테 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이런저런 그 국회 그 활동 과정 중에 안티도 꽤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총선은 굉장히 자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총선 때 자연스럽게 복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지금 당장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뭐 양강 구도라고 얘기가 나오고도 있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그 둘 중 한 사람과 연대를 한다는 것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적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이유가 네. 그간의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연대해주고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좀 적다고 보고 특히 이제 지금 김기현 뭐 저희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김기현 또 안철수 두 분이 좀 호각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한쪽에 연대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네. 남은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또 다른 후보들은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함으로써 이 나 전 의원을 지지하는 표심을 어떻게 흡수할지도 좀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어디로 흘러갈 거라 보세요? 일단 김기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유력한 이제 후보잖아요. 양강 구도를 갖고 있는데 그 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거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효과이기도 한 것인데 나경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김기현 의원보다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 더 당심이 더 수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요. 그 나경원 의원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후보와 그 연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그 의미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선 투표가 갔을 경우에는 저는 사실 결선 투표가 가서 나경원 전 의원이 3등을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철수 의원과 연대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던데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오히려 김기현 의원하고 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좀 했었거든요. 왜요? 그것이 제가 바라본 나경원 전 의원이 그동안의 정치적인 이력들을 봤을 때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것도 있고 윤심이 김기현 의원한테 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과 동시에 그 당심들의 이제 그 표심이나 이런 것들은 나머지 그 후보들 사이로 다 알아서 수렴돼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특정 후보와 연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큰 의미가 지금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 전 의원의 지지층들이 특정 후보에게 쏠리기보다는 뭐 고루고루 분할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골고루 가긴 갈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도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세게 좀 맞은 거잖아요. 맞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좀 동조하는 당원들이 그 김기현 의원보다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때 28만 명이었던 당원이 84만으로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후에 한 40만 명 정도가 추가로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보고 들어온 20, 40대의 당원들이 가장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당원들은 여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윤핵관들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반감 있는 당원들이 그런 보복 투표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의원 쪽으로 수렴될 가능성은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당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좀 들어봤는데 네. 이제 또 비대위원으로 당내에서 계시니만큼 네. 보자면 이제 사실 결과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쵸.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김안 두 분이 좀 호각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 후보의 표가 어떤 식으로 분산이 되겠죠. 그런데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 당원은 또 굉장히 특징이 다를 것 같아요. 당원들은. 왜냐하면 이분들은 직접 돈을 내고 그간의 당의 모든 행사에 아무튼 모든 그 의사를 표시했었던 열성 당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내가 보수층이다 하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분들의 결심은 결국은 저희는 정말 내년도 4월 총선에 꼭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어느 후보가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대통령과의 친화, 대통령을 어떻게 잘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지금 김기현 후보 측 주장이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뭐 수도권 후보론이 먹힐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남은 40일간에 정말 치열한 그 당권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덧붙이면 저도 큰 선거 우리 김행 PD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선거를 많이 치러봤는데 제 직접 총선도 저도 선거를 해봤고요. 이 선거는 구도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네. 구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번 당대표 선거의 가장 큰 그 쟁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성공하고 총선 네, 승리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성공과 총선 승리에서 어떤 후보가 적합할 것이냐를 가지고 당원들이 이제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당원의 구성비가 그 전에 50대 이상, 60대 이상, 그리고 영남, 부울경 이쪽의 중심으로 됐던 당원들이 수도권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바뀌었고 20대부터 40대 그리고 수도권과 비슷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도권에서 우리 121석 중에 104석이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면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되고 MZ세대의 표심을 얻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후보가 누구이냐를 봤을 때에는 그 울산 출신인 김기현 의원보다는 수도권에서 3선했던 안철수 의원한테 더 큰 명분 같은 것이 이제 주어지고 있다. 이 흐름은 맞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안철수 의원이 스스로 말하듯이 본인은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그 영남권도 아울릴 수 있는 그런 또 저것까지 있는 거거든요. 장점까지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구도상으로는 김기현 전 의원 같은 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윤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대남을 잡기 위해서 여성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걸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겠다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젠더 갈라치기로 역공을 막기에 충분한 그런 이슈들이어서 갈라치기 공약이어서 그런 것들이 소구력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도상으로는 안철수 의원한테 대단히 유리해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 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서 철새 정치인으로 공격했잖아요. 실제로 정치 이력을 보면 처음에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당으로 가서 창당을 했고 다시 국민의힘으로 간 맞아요. 그런 이력들이 있어요.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의 뜻대로 안 되면 그렇게 불협화음을 많이 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리더십으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었을 때 과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공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예민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렇게 호흡을 잘 맞춰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구심은 좀 듭니다. 네. 네. 그 윤심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김기현 후보한테 있다면 그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자면 윤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사실상 내년도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은 야당의 대표 얼굴로 선거를 치르지만 여당 같은 경우에는 당과 그 당정청이 어떻게 잘 화합하느냐가 선거 승리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두 후보가 다 강점이 있어요. 두 후보가. 그래서 이전에 그 이준석 전 당대표가 당선됐을 적에 여론조사에서는 본인이 당심에서 50%가 넘었었대요.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30% 정도뿐이 안 나오더라. 그리고 그 표들이 주호영이나 나경원 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갖고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뚜껑을 열 때까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정당법상 저희 당원의 연령비 구조, 지역 구조 이런 것을 밝히면 그것이 위법이에요.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도부지만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당일날 3월 8일 날 아마 짠짠짠 그리고 그 후보 승리자가 발표되지 않을까 네. 알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또 당원의 수 자체도 워낙 워낙에 커졌고 많이 커졌고. 달라졌기 때문에 끝을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변수 중 하나로 꼽힌 요인이 이번 전당대회에 또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다는 점입니다. 1위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할 시에는 1, 2위 후보가 다시금 둘만 경선을 치르게 되는 건데 김기현 의원은 과반 한 번에 득표해서 내가 당대표 되겠다는 입장이고 안철수 의원은 결선으로 가서 좀 승부 보면 승산 있다라는 계획 밝혔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결선까지 갈까요? 아니면 좀 한쪽으로 쏠렸다고 보세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지율이 워낙에 좀 낮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떨어지려고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뭐 황교안 또 그 외에 몇 분들 계신데 그분들의 지지세가 다 합쳐도 5% 전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자면. 네. 그럴 때 저는 1차에서 과반 후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한다는 전제 하에 그 2차에서 이기겠다 이렇게 안철수 의원 쪽에서 전략을 세웠던 것 같은데 아마 또 내일 또 여론조사 또 나올 거예요. 그럼 또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1차에서 잘하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보면 당대표 선거할 때 보면 이제 컷오프 하면서 3-4명 정도로 줄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순회 경선도 7차례 있는 걸로 네, 알고 맞아요. 있고 TV 토론도 4차례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되게 다이나믹하게 이제 후보들 간에 서로 공격이 되게 이제 기싸움들이 되게 이제 세게 일어날 것인데 그 3명 이상 이렇게 복수로 갔을 때 거의 양강 구도로 가더라도 50% 한 번에 넘긴 쉽진 않아 보여요. 쉽진 않아요. 예, 그래서 결선으로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49% 얻을 수는 있다고 보더라도 51% 한 번에 얻기에는 그 전에 선거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유력한 맞아요. 후보가 있어도 네. 항상 가반수는 잘 넣긴 쉽진 않더라고요. 이번엔 이재명 대표가 되실 때가 대단히 이제 이례적인 오히려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저는 결선 투표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고요. 결선 투표 갔을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한테 많이 유리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전제가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정리됐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혹시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는 건 아닐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전제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딱 기조가 이거 아니습니까? 김기현 의원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그리고 나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딱 그 윤심이 딱 맞는 후보가 나다라는 그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차기 대선 후보잖아요, 그죠? 네, 네. 대선 후보고 또 나는 그 윤석열 정권의 성공뿐만 아니라 더 보완해서 확장시킬 수 있는 연대 보증이다라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라서 그 둘 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그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누굴 것이냐에 봤을 때는 여전히 안철수 후보한테 무게중심이 실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출마 가능성도 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경원 의원도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이 출마 안 하면 잊혀지잖아요. 정치인이 이렇게 잊혀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와서 자기가 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입지를 좀 다지고 또 후에 예를 들면 뭐 분당까지 예를 들어서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김행 비대위원께서 아니오라고 좀 단언하셨거든요. 왜냐면은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유승민계라는 것이 한때 존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유승민계라는 것이 우리 당에 거의 없어요. 없어서 분당을 하려고 해도 어떤 특정 세력이 있어야 나가지 혼자 나가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를 나오면 저희 당원이 늘어나갔고요. 이 공직선거가 아닌 전당대회 내부 선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문자를 몇 번 보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고 그런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경원 의원을 본인이 선택한 거지 대통령실에서 너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건 정말 아니라고 제가 항변을 드리고 싶어요. 자꾸 그 뭐 주저앉혔다 이러는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라는 확실한 것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 이후에도 무고죄에 대한 어떤 선고가 나오면 지금 윤리위에 또 회부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명백한 과실이 있었고 유승민 전 의원 때문에 룰을 바꿨다. 이건 정말 억울해요. 원래 7대 3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직선거 후보인 5대5 경기도지사 선거 때 당심이 50%였을 적에도 졌던 후보였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제가 전당대회 룰을 바꾼 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당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꾼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어떤 사람이 우리 총선을 이끌 것인가. 근데 그 모델이 안철수라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는 중립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저희 당의 당 대표로서 가장 성공한 모델을 꼽는 분이 황우여 대표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사실 저희 당에 그 대표의 임기라는 것은 사실 당직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2년을 다 지키신 분이 강재섭, 황우여 딱 두 분뿐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원내대표로 당의 선거를 다 주도하면서 총선을 승리했고요. 그리고 보궐선거 3번 다 이겼고 또 지방선거 때 저희가 울산, 인천, 부산, 경기, 제주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울산의 김기현, 또 제주의 원희룡, 경기의 남경필, 또 인천의 유종복, 부산의 서병수 이렇게 그분들한테 삼고초를 해서 저희 당이 너무 어려울 때 안 나오겠다고 하는 분을 의원직을 떼가면서까지 출마시켜서 5군데를 이긴 경험이 있어요. 그때 박근혜 당시 그분하고 두 분이 굉장히 호흡을 잘 맞췄어요. 그래서 그분이 2년의 기간 동안 5번의 선거를 다 승리로 이끌고 그 이후에 부총리로 영전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정말 총선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저희 당의 당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설날 민심 때 보면 네. 해도 너무한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그 대통령실의 태도가 이런 민심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국민 눈높이랑 그 당에서 생각하는 거와 약간 차이는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요즘요 저도 이제 발성을 많이 하는데 이 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나 봐요. 왜냐면 제가 이제
구정 때 사람 좀 많이 만났더니 이재명 대표 해도 너무했다. 어떻게 저렇게 민주당을 망치냐. 이 소리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 네. 네. 참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봤는데 뭐 네. 잠깐 민주당 얘기 언급해 주셨으니까 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일단은 오늘 당내 친명계 초선 모임 철원회와 모임을 갖고 또 내일은 전북의 민생 행보를 보이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행보들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철원회와의 만남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오래 전부터 잡혀있던 약속이고요. 지난 그 설 전에도 그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서 원내 다 포함해서 지역 현장들 다 전화해서 안부 전화도 하고 또 의견도 묻고 이런 것들은 평상시 계속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일환으로 오래전에 잡혔던 약속을 이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고요. 그 자리에서 아무래도 철험의 의원들에 대한 의견들도 청취는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전북에 내일 이제 전북 민생 투어를 하시는데 그 민생 투어도 그 전부터 계속 해오던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전국이 계속해서 이제 그 뭐 야당 탄압 저희는 이제 규정을 그렇게 하는데 야당 탄압성 표적 수사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정쟁화로만 흘러갈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와 민생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민생 경제 투어를 통해서 좀 이슈를 경제와 민생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저희가 전국을 돌면서 민생 투어, 경제 회복 관련된 활동들을 하게 되면 정부 여당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화답하거나 또 그에 상응하는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여야 간의 정쟁보다는 경제와 민생을 어느 정당이 더 잘 생각하고 살릴 수 있느냐 이런 정책 대결로 이렇게 좀 변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그 행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생을 살피려는 민주당의 의지가 보이는 행보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 명백한 포스트 이재명 또 플랜 B. 왜냐하면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사법 그 리스크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여 건 이상의 지금 의혹들이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이낙연계로부터 고소고발되고 그 음모론이라고 뭐 저쪽에서는 얘기하지만 친명계에서는 얘기하지만 사실상 다 그 이낙연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사정도 복잡해요. 뭐 비명계, 친명계, 반명계, 친문계 뭐 복잡해요. 저기도 정당이 이렇게 복잡하게 당이 분열이 된 그 중심 축에 이재명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민생 행보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설 때 떡국 끓이면서 제가 이렇게 계란을 풀어서 먹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계란이 친환경 계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6,500원 15구에 6,500원 정도 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추석 전날 갔더니 13,000원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계란값이 올랐냐 그랬더니 계란 키우는데 이 전기료가 많이 든대요. 이 전기료 오른 거 지난 정권 때 이거 전기료 다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난 정권 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기 핵발전소 다 안 하겠다고 해놓고 전기료 그렇게 올려놓고 LNG 가스를 갖다가 그 일본보다 78%나 비싸게 사고 그때 당시에 정말 그 가스공사에서 했었던 것은 범죄행위예요. 그래놓고 그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비서관 이분이 그 가스공사 사장으로 작년 말 불과 한 달 전까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가스값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거 때까지, 3월 때까지, 작년 3월 때까지, 작년 4월부터 가스값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전기료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기료가 오른 것이 다 지금 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련에서 지금 이재명 그 대표께서 민생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이 얘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고요. 특히 그 최희봉 가스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월성 1호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 해서 지금 기소 중에 있어요. 그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기소 중에 있고 이분도 어떻게 사법 처리될지도 모르고 지금 온갖 지뢰밭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민주당을 볼모로 이렇게 민생 횡보라는 그 아주 그 가면을 쓰고 호남을 돌아다니는 거 그것도 더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치졸한 정치는 이제 그만하시고 민주당이 자기 살 길을 갈 수 있게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호남은 가는 거는요. 다른 데 이미 돌았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서 호남인 거를 그러게요. 말씀드리고 역시 김영희 의원님 오늘도 야당 탓, 전 정부 탓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정부 탓하면 지금 현재의 그런 실정들이 감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를 탓을 계속 할 거면 정권 다시 돌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어쨌든 간에 그런 난방비 그 폭탄이라든지 물가 폭탄이 벌어지고 있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그 해결해야 될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태도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장바구니 물가 저도 지금 제 지역구가 평택이거든요. 네네. 이제 설 맞아서 평택에 있는 안중시장이라든지 뭐 팽성시장 그리고 통북시장 등 돌면서 장복 행사도 하고 또 상인들도 만나 뵙고 시민들도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정말 그래요. 설상 보는데 이 평균 25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난방비도 지금 아시겠지만 40% 이상 올라서 두세 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재인 정부 때 가스요금을 좀 덜 올린 건 맞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당시에 그 코로나라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이제 재난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들어올린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난방비가 이 정도까지 그 이제 오를 거라고는 사실 예상이 못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LNG, 뭐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나 이런 영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발생한 것인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30조 추경도 제안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5조는 핀셋과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그 추경을 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라서 이런 걸 받아서 네.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에너지 예산 같은 걸 네, 확대하는 알겠습니다. 쪽으로 정부에 같이 화답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아니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는 잠깐 네. 얘기할게요. 2020년 7월 달에요. 네, 저희가 오늘 11.2% 말씀은 내렸어요. 여기까지. 네. 내리고 나서 그 에너지 후로 예산을 했는데 삭감했죠. 네네. 400조를. 그래서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 첫 번째도 경제, 두 번째도 네. 경제, 세 번째도 경제라고 네, 하시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김현정 대변인 김행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